네, 이제 상인법 7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범위 및 대항력과 우선 변제적 효력, 보증금의 우선 변제죠. 주임법과 유사한 용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적용 범위는요, 그냥 상가 건물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이라는 것. 네, 이 부분도 기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 범위이랑 이 법은 상가 건물, 가로에 보니까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즉 상가 건물에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는요.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인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네.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네. 그랬고 2항은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3항 그런데 제1항 단서 4억 초과의 경우에는 상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조문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죠. 그랬을 때 그거는 단서에 따른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요. 일단은 전부를 그냥 다 막 외워야 한다 하지 마시고요. 대항력. 이거는 4억 초과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음에 상인법에 아주 중요한 제도가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4억 초과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음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네, 이것도 4억 초과의 경우에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대차를 해지를 하려면요. 상인법에서 임차인의 차입연체액이 3기의 차입연체액에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3기의 차입연체. 그러면 해지할 수 있다라는 이 규정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 네, 이 4개 정도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서울은 4억 초과의 경우에는 서울 기준으로 상인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규정들은 4억 초과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서는요. 사업자 등록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말을 한다. 그래서 이제 차이점은 주임법과는 달리 법인도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거. 다음 2번. 그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요. 첫 번째 목적 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 계약. 이런 걸 우리가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 우리가 통상 전세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주임법과 마찬가지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상인법에는 주임법과 달리 판례 사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판례도 핵심 판례가 됩니다. 상인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건 주임법과 똑같죠. 공부상의 표시만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부분,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행위 많이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다음 부분이 기출입니다.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졌다라면 이거는 상인법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사실행위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영업활동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한 공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 판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그 4억 초과하면 안 되니까 일정액 이하의 보증금 또는 이제 환산 보증금, 기업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에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보증금액을 산정을 할 때요.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증금은 2억인데 예를 들어서 차임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 그렇게 되면
2억만 보증금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환산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다가 100을 곱합니다. 그러면 1억이 되겠죠. 이것과 2억을 합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3억. 그러면 서울 기준으로는 4억을 초과하지 않으니까 상인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런데 만약 보증금은 2억인데 월 차임이 250이다. 250. 네, 그러게 되면 2억 더하기 250 곱하기 100이니까 2억 5천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보증금을 환산을 해주고요. 합이 4억 5천이니까 상인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번 보증금의 한도 금액 서울특별시는 4억을 초과하면 안 된다. 예외 이 법에 규정된 지금 이제 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항력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다음 계약갱신 시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 청구권에 관한 규정, 증액대 9%, 5%, 9%니까 9% 제한, 다음 권리금에 관한 규정, 다음 차임 연체와 해지 이 부분, 다음 상인법 할 때도요, 4억 초과의 경우에도요, 표준계약서 작성해주면 좋겠죠. 네, 이러한 규정들은 위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요 예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항력, 주임법은 인주였죠. 상인법은 인사입니다. 그래서 대항력권은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 되겠고요. 1번 보시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 시험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교부받은 다음 날 해가지고 X로 한번 나왔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판례가 주임법에서도요, 인도나 주민등록, 그거는 대항력의 취득 요건일 뿐만이 아니라 존속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은 상인법에서 자주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의 취득 요건일 뿐만이 아니라 존속 요건이기도 하다. 요것 자체도 확인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 언제까지 존속해야 하는가 필수 암기 사항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 알아두시고요. 다음 부분도 기출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항력은 그냥 상실돼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종전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은 소멸한다. 네, 기출이니까 그대로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상가 건물 일부 임대차인 경우에는요, 그냥 판례서 안에서 도면 첨부. 물론 이건 원칙이고 예외는 있습니다만 예외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 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 첨부.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임법에서도요, 간접 점유로도 가능했죠. 전대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누가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실제 거주하는 누구? 전차인. 사업자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전차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을 한 경우에 그 사업자 등록은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을 했으니까. 이 경우에 임차인이 상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의 명의로 그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전차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 주임법과 같은 거니까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주임법과 같은 내용 나옵니다. 이제 주택에서는 임차 주택의 양수인이라고 적어져 있었죠. 주임법에서는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역시 주임법과 마찬가지로 존속 의제 규정이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근데 주임법은 반환받을 때까지인데 이제 상인법은 그 이후에 만들어져 가지고요. 좀 더 한글 표현을 써 가지고 똑같은 거죠.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존속 의제 규정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상임법에서도 보증금의 우선 변제 또는 우선 변제적 효력, 보증금의 회수가 문제가 될 때 1번 집행 개시효권의 특례 나와 있습니다. 1번이 아니라 5조 1항.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 권한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효권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인도하여야 한다. 경매를 신청하려면 인도하여야 한다 하면은 X가 된다라는 겁니다. 주임법하고 똑같죠. 그다음에 이제 2번에 그 우선 변제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임법은 인주확이었으면 상임법은 인사확이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3조 제1항의 대항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 나와 있고요. 역시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인도하여야 한다. 사망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건은 대항력과 확정일자 즉 인사확이다.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우선 변제권 행사에서 기업번의 집행 개시효권에 관한 특례 방금 조문으로 확인했으니까 그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번 주임법과 마찬가지로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빨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액사건 심파법을 준용을 합니다. 디귿번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역시 주임법과 마찬가지입니다.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임차 건물이 매각이 되면 소멸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경매에서 보증금을 못 받았다. 그럼 어떻다는 겁니까? 나머지 보증금 가지고 그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대항할 수가 있다. 물론 그때는요. 최선수의 저당권에 우선해야 한다라는 거. 다음에 양가로 2번 소액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에게 최우선 변제권. 그러면 주택에서는요. 서울 기준으로 1억 이하 3,400까지. 상임법에서는 그 박스 제일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6,500 이하일 때 2,200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역시 주임법과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권의 요건이 아니고요. 뭐만 갖추면 됩니까? 경매 신청의 등기 전까지 대항력만 갖추면 된다. 대항력만 갖추면 된다. 네,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일정의 기억 범위 보시면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의 그 범위와 기준은 임대 건물 가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제 과거에는 주임법은 2분의 1인데요. 상임법은 3분의 1이어가지고 달랐습니다. 근데 이거를 똑같이 2분의 1로 하였다. 거기에 포인트를 잡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